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후다사.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귀신을 부른다는 분신사바 놀이. 지난해 이 분신사바 놀이 때문에 서양의 여러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자, 악령인 이 찰리를 불러내 질문을 던지면 곁에 있는 악령이 연필을 움직여 대답을 해준다는 이 게임. 미국인가 봐, 미국. 자, 일명 서양판 분신사바라 불리는 찰리 챌린지인데요. 자, 지난해 미국, 영국, 스웨덴, 콜롬비아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이 게임에 빠져들며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말려야 했을 정도였죠. 단순히 놀이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찰리 are you here? 이란 말로 시작해 찰리가 yes를 가리켜야 놀이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질문을 마친 뒤엔 반드시 찰리에게 그만 놀자라고 말을 한 뒤 yes라는 대답을 받아야만 이 게임을 중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야? 아, 노라고 했지, 지금 안 한다고. 노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끝나지 않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무섭다. 자, 이렇듯 찰리의 허락으로 시작해 찰리의 허락으로 끝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 찰리가 yes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끝냈다면 가위에 눌려 악몽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근데 사실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요, 찰리 챌린지는 이 악령이 연필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반응 기대라는 무의식적인 심리작용에 의한 현상이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런던 대학의 이상심리연구팀에서도 두 연필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숨결에도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악령의 소환과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찰리가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 예스라고 가리키면 우리끼리 질문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찰리, are you here? 찰리, are you here? 찰리 왔어. 찰리야, 정 기자 대만에 혼자 안 갔지? 혼자 안 갔지? No. No. 영어식으로 대답한 겁니다. 찰리가 그래! 부정의문. 노라고 했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이렇게 결론 내죠. 찰리는 초콜릿 공장에 가 있는 걸로. 시원하게 아재 개그로 마무리하는 걸로. 사실 뭐 남양 특집으로 저희 준비했으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잘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찰리 왔어. 깜짝이야. 뭐야? 아유, 장난친 거죠? 뭐가 떨어진 거야? 나 못 봤어. 나 진짜 무서웠어. 찰리 온 거 아니야? 아, 여기 진짜 찰리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찰리 있는 거 아니죠? 찰리. 이게 뭐야? 깜짝 놀랐네. 빨간 옷 소녀의 저주.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빨간 옷을 입은 한 소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마신자라 불리는 이 소녀 귀신은 사람들을 유인해 그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귀신으로요. 말도 안 돼.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소문도 전설도 아닌 바로 실제 선. 자, 1998년 3월 대만 타이중의 대둔산으로 놀러 갔던 한 가족이 이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대만에서는 귀신을 소재로 한 방송이 한창 유행 중이었는데요. 그중 신출귀몰 제작팀에게 도착한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본 제작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상 속에 있었던 건 등산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정체불명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였죠. 뭐야? 이 방송이 나간 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고요. 이후 대만에서는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참 후인 2014년 7월 대만 화롄의 산속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후 며칠 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면 경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실종된 여성의 뒤로 이번에도 빨간 옷 소녀로 의심되는 빨간 광채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이 발표 이후 또다시 대만 시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20여 년 동안 빨간 옷 소녀와 관련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대만 전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대만에서는 이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섭긴 무섭다. 목 귀신의 정체 사진 보시죠. 뭐야? 아우 뭐야? 눈 봐. 입이 찢어졌어. 무서운 걸 떠나서 되게 기분이 나쁘게 생겼어요. 징그럽고. 일명 목 챌린지라고 부르는 이 게임은요. 일단 목 귀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목 귀신이 답장을 보내면서 메시지로 이번 미션은 오늘 밤 공포 영화를 보는 거야. 혼자. 이번 미션은 가위로 네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야. 아니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런 황당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목 챌린지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뭘 조작을 해? 이 기괴한 귀신의 사진은 일본인 아이소 케이스케가 2016년 도쿄에서 열린 한 공포 전시회에 엄마 새라는 조형물을 출품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괴한 조형물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이 목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익명의 누군가가 목 귀신의 계정을 만들어 이 끔찍한 장난을 친 거지. 만약 호기심에 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고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기절 유발하는 미스터리 그림. 미국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된 그림인데요. 이게 왜 화제? 인형인가? 아 밀랍 인형이야? 눈이 움푹 파인 인형 옆에 서 있는 무표정한 소년. 그리고 그 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러 개의 손. 아 깜짝. 아이씨. 저 손. 손이다. 손이잖아 손. 이거 이렇게 한 거. 자, 이 그림은 2000년 2월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이란 제목으로 미국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이 그림이 화제가 된 이유는 판매자가 남긴 미스터리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구입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살벌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무려 3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정체는 1972년 빌 스톤햄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5살 때 모습을 그린 자화상인데요. 그런데 1974년 이 그림이 LA 한 미술관에 처음 전시된 뒤부터 미스터리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 전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림을 전시했던 미술관의 주인, 또 이 그림을 비평했던 미술평론가가 연달아 사망. 야 오늘 이렇게 세? 다 사망이야 어떻게? 그리고 영화 대부로 유명한 배우 존 말리 역시 이 그림을 구입한 뒤 심장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머. 한편 배우 존 말리가 사망한 뒤 한 부부가 캘리포니아의 낡은 양조장에서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런데 아빠 밤마다 그림 속 아이랑 인형이 움직여요. 급기야 그림 속에서 인형과 소년이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에게 위협을 느낀 소년은 그림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머. 어우, 그거 진짜 무서운데? 그래서 이 부부는 딸이 더 큰 혼돈을 겪을까 걱정되어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은 거였는데요. 이 그림이 품은 미스터리한 사연이 공개된 뒤 원제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은 일명 유령이 나오는 그림으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다고 합니다. 2016년 페루 남부 쿠스코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너튜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곱슬곱슬 금발의 깜찍한 인형. 인형은 앙증맞게 눈을 깜빡이며 이런 사랑스러운 메시지까지. Encantado de conocerte. Podemos ser amigos. 그런데요, 바로 그때 사람들 심장을 쿵 떨어지게 만든 장면.
인형 등 쪽에 있는 배터리 팩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없었는데 마치 악령이 들어가 Un cantante con los 라고 말하죠. 서서히 고개까지 돌리는 인형.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인형이? 카메라를 찍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게다가 배터리도 없는 주제 말이죠. 눈도 깜빡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amigos. 자, 이후에 페루의 배터리 없이 움직이는 인형은요. 페루판 척키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에이, 그 자작나무 타는 냄새 너무 나네. 그나저나 저랑 같이 화장실 가주실 분? 이렇게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경악과 공포를 안겨준 배터리 없는 인형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저 인형을 보게 된다면 함부로 배터리 팩을 열지 마십시오. Voy a traer los felicidades. 오늘 집에 방에 인형 많으신 분들 쉽지 않겠네요. 좀 치우고 주무셔야겠는데. 저는 애기 장난감이 많잖아요. 네. 애기 장난감이 대부분 배터리 들어가서 뭐 애기가 누르면 뭐 소리 나오고 그러거든요. 어떤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걸음만 시작할 무렵에 자꾸 걸을 수 있게 돼 있는 인형이 있는데 우리 같이 걸어보자. 우리 같이 걸어보자. 뭐 이러면 소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공포스럽잖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이게 건드리면 소리가 나거든요. 배터리 있어요? 열었는데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번엔 악령이 깃든 척키, 에나벨도 감히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 인형. 졸리엣의 이 얘기입니다. 사진만 봐도 무서워. 오 마이 갓. 섬뜩해. 졸리엣의 주인 안나는요. 안나, 이 인형 이름은 졸리엣이야. 진짜 네 동생처럼 예뻐해줘야 돼. 어린 시절 엄마에게 선물 받은 인형 졸리엣과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웬 남자아이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안나. 그런데 이 구슬픈 소리의 정체는 인형 졸리엣의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졸리엣에게서 한 사람이 아닌 무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 안나의 외증조 할머니는 한 친구로부터 인형 졸리엣을 임신 축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후에 외증조 할머니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불과 3일 만에 찾아온 비극. 건강하게 출산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졸리엣 인형. 네가 행복한 모습 난 절대 못 봐. 평소 외증조 할머니를 온갖 이유로 질투했던 친구가 졸리엣 인형에 저주를 걸어서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얼마 뒤 인형 졸리엣에서 웬 남자의 울음소리가 새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 내 아들이 틀림없어. 인형 졸리엣에게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확신한 그녀는 그때부터 인형 졸리엣을 애지중지 다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엔 자신의 딸인 안나의 외할머니에게 잘 보살펴달라며 졸리엣 인형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외할머니 역시 출산 3일 만에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야만 했고요.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어머니까지 똑같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죠. 무려 3대에 걸쳐 지속된 비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엣을 버리지 못한 이유. 외할머니가 아들을 잃은 뒤 졸리엣에게서 두 소년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안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안나가 인형을 물려받게 됐을 때는 놀랍게도 3명의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졸리엣 인형에 세상을 떠난 이 집안 아들들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졸리엣은 귀신 들린 인형, 아기를 잡아먹은 인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3대에 이어진 비극,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안나의 집안 사람들이 들은 이 세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랄프 서치 형사에게 일어난 일.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을 다룬 공포영화 인보카머스. 이 영화가 실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 알려지며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속 주인공 랄프 서치 형사는 1990년대 무렵
뉴욕 브롱크스 구역 소속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랄프는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행을 가한 남편의 손톱이 온통 짓이겨지고 피가 잔뜩 맺혀 있었던 것이죠. 뭐야? 그렇게 될 때까지 아내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남편이 뭐에 홀린 듯이 집안 곳곳을 손톱을 긁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한 동물원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받고 달려간 랄프. 그곳에서도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사자 우리 안에 버려진 한 아기. 더 놀라운 것은 아기를 잔혹하게 내던진 사람이 아기의 엄마였다는 것이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녀는 형사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더니 동물원 바닥을 정신없이 파헤쳤다고 합니다. 역시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말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랄프 형사는 뭔가 깨름칙해서 엑소시즘을 하는 로버트 맥케나 신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요. 그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악령이 조종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랄프 형사의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 랄프의 아내가 딸의 방문 앞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고 거대한 형상을 목격했는데 이윽고 들려온 소리.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침대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랄프의 딸이 계속 악령을 목격하는 겁니다. 계속 이 끔찍한 괴 현상에 시달리던 가족들은 결국 로버트 신부의 도움을 받고 가족들과 집안 곳곳에서 엑소시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똑똑히 목격한 랄프 형사는 정말 악령의 존재를 확신하게 됐고요. 곧바로 18년간 이어온 형사 생활을 아예 정리해버립니다. 그 뒤에는 퇴마 의식을 하는 로버트 신부를 보조해서 엑소시즘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엑소시즘을 행하는 초자연적 수사관 겸 악마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초현실적 현상을 경험한 랄프. 그가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은 정말 악령의 소행이었을까요? 새벽마다 울부짖는 몸. 여보, 저 남자 또 울고 있어요. 영국의 한 가정집. 그 집의 한 방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림 액자 하나뿐. 방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뭐 대체 어떤 그림이죠? 방에 걸린 그림은 파란 배경에 불그스름한 인간의 얼굴 형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집의 주인인 션 로빈슨의 할머니가 남긴 유품인데요. 이 그림이 벽에 걸린 뒤부터 로빈슨 가족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작은 그림이 걸린 빈 방에서 들리는 의문의 울음소리. 자기 집에서 오잖아. 저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와, 얼마나 소름 끼칠까. 매일 밤 부부의 꿈속에는 희미한 얼굴에 키가 큰 남성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여보, 저 사람 뭐야? 꿈에서 깨어나면 악몽 속에 등장했던 그 남자가 침대 앞에 서서 부부를 지켜보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무섭다 이거 진짜. 아이고, 당장 짐 싸서 나와야 되는 이사 거 아닙니까? 가야지. 왜 어떻게 살아요? 여기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데. 게다가 더 미스테리한 것은 의문의 연기.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자욱한 연기가 이는데 연기가 움직여.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연기 속을 지나가면 극도의 한기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뭐야? 심지어는 방문이 저절로 닫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로빈슨의 뇌리를 스친 것이 있었으니 오래전에 할머니께서 그 그림을 보며 한 말. 이 그림에 화가의 피가 섞여 있다더구나. 실제 피가 말이야. 심지어 이 화가는 이 그림을 완성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는데요. 그걸 왜 이제야 기억해? 되게 중요한 말이구만.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가족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자 결국 로빈슨 부부는 할머니의 유품인 그림을 다시 지하실 깊숙이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울부짖는 미스테리한 그림. 지하실에선 지금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을까요? 도쿄 신주쿠에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이나리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 사원이 생기게 된 이유, 한 여인의 처절한 한 때문이라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도쿄인 도카이도 요츠야에 사는 가난한 하급무사 이에모는 아리따운 여성 오이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오이와의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를 하자 이에모는 무참히 살해, 그 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와를 속여 혼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아프다고 골골대고 이제. 에이. 남편 이에몬의 사랑은 곧 차디차게 식고 몸이 허약한 아내 오이와를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에몬은 우연히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 우메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우메가 고위 관료의 딸인 걸 알게 된 그는 출세욕 때문에 또다시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에게 강제로 독약을 먹인 겁니다. 아내 오이와의 아름다운 얼굴은 독 때문에 흉측하게 변했고 남편을 저주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후 아내가 사망한 뒤 파렴치한 이에모는 우메와의 혼인을 강행하는데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 강가에 웬 판자가 있지? 야, 털 뽑혔어. 공포 특집이잖아. 진짜 뽑혔어. 와, 피 안 나나? 한 3개를 팍 뽑았어. 악귀가 된 아내 오이와가 남편에게 달려든 겁니다. 놀란 이에모는 혼비백산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이번엔 쥐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들린 목소리. 여보 나야. 야 예쁘지? 사건이 일어난 곳 요츠야의 이름을 따서 요츠야 괴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후 사람들은 악귀가 된 오이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나리 사원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일본의 무인역, 키사라기역의 비밀.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역의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전철이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 소리. 뭐야, 방울 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여성을 이거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기자님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 한 편인데요. 워낙에 또 낭송을 잘하시고, 아 예. 네, 한어 선배시니까.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홀로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은 어둠에 휩싸였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용이 토하고 지옥 나오고 살벌한데요? 방금 한 기자가 읽은 건 일본의 유명 시인 사이조 야사가 1919년에 발표한 시집 사금에 수록된 토미노의 지옥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얽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털 다 뽑아버리겠네 진짜. 내가 잡을게. 뽑아. 뭐야 이게? 여봐요. 아니, 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거지. 자, 진정하십시오. 네. 이 시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진정하시고 원래 일본어잖아요. 네. 원문을 읽어야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괜찮은 일본어 할 거예요? 줄 압니까? 몰라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번역본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얘기 그럼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일본에서 시 토미노의 지옥괴담을 믿게 된 이유. 바로 문학평론가 요모타 이누이코가 2004년에 발표한 평론집 마음을 구르는 돌처럼의 실은 글 때문인데요. 낭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시다. 시인 테라야마 슈지는 이를 어겼고 얼마 뒤 사망했다. 테라야마 슈지는 일본의 천재 시인이자 영화 감독으로 1983년 향년 47세에 사망했는데요. 문학평론가 요모타의 글에 따르면 그가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 읽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를 절대로 소리내 읽지 말라고 거듭 충고했던 요모타. 하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고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한 사람들이 올린 후기글. 혀를 깨문 것도 아닌데 혀가 베어 있고 자고 일어난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치고 얼마 뒤에 발이 너무 아파서 봤더니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발톱이 빠져 있었어요. 시를 낭독한 사람들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들. 정말 사이조 야사의 시에 저주가 깃든 걸까요? 절대 소리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시. 토미노의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동요와 신곡을 소개하는 일본의 방송 NHK의 프로그램 모두의 노래. 무려 59년째 방영 중인 인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7년에 소개된 사토루 군이라는 노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거는 노래도 좀 음침한 데다가 네, 가사도 내용이 좀 밝진 않네요. 내용이. 이 노래는요, 어릴 때 친구인 사토루 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토루 군이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냐? 다음 가사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귀신인 거예요, 사토루가? 그런데 말이죠, 다음 가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사토루 군이 저승사자예요? 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아이돌 사이에서 죽음을 예고하는 이상한 아이, 이 사토루 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공중전화에서 10엔짜리 동전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신호음이 가는 동안 공중전화 수화기에 사토루 군,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라고 3번을 말한 뒤 전화를 끊으면 24시간 내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 너희 동네로 가고 있어. 누구야? 설마 사토루군? 이제 너의 집 앞이야.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토루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전화. 지금 내 뒤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토루군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토루군에게 미래 일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토루군이 찾아왔을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까. 그리고 이미 아는 걸 물어보지 말까. 마지막으로 사토루군에게 들은 건 무조건 비밀로 할 것. 아니 말하면 어떻게 되길래?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난 사토루군이 저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동요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사토루군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든 개.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이 깜짝이야.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 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의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수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기 있네. 눈, 코, 입까지 뚜렷한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령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뭔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뭔 소리야? 쩍쩍 많이 나왔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질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미치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 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어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되게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 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는 거야.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 있죠. 헐. 전선이 엉켜 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죠. 와 저거 완전 심령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 모모가 서린 다리. 이번엔 일본에서 출입 금지. 보기만 해도 으스스하고 후덜덜한 금단의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가요. 왜 건너? 왜 건너고 저기? 그러니까 왜 건너? 나 막아놨네 심지어. 그러면 위치나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 어딘지. 일본 야마나시현 인근의 다리, 일명 오이란 호치. 관동 지방에서 제일 가는 심령 명소로 심지어 영매사조차 꺼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때는 약 500년 전인 전국시대, 무장 다케다 신게는 군자금을 위해 비밀리에 광산을 채굴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광부들을 위한 유곽도 함께 운영. 그런데 중요한 자산이었던 광산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비밀을 알고 있던 기녀들을 없애기로 결심. 연회를 벌여
55명의 기녀들을 다리 위로 모이게 했고요. 폭포 아래로 빠뜨려 살해했다는데요. 그런데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다리를 지나면 여인들의 원혼이 출몰. 만약 다리 인근에서 구슬프게 노래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있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갔다가는 원통하다, 원통해. 그러니까 너도 함께 가자. 기녀들의 원혼이 나타나 잡아당긴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곳에서 두 가지 암묵적인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절대 다리 근처에서 운전하지 말 것. 그리고 운전하더라도 라디오를 켜지 말 것. 왜 주파수 타고 들어와? 왜냐? 아니 핸들이 왜 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다리 근처를 운전할 때면 의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라디오에서 소름 끼치는 여자의 비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다리와 폭포 일대만 현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 특히 원혼들이 살아있는 여성들을 부러워해서 여성들만 노린다는 얘기까지 온갖 무서운 경험담이 전해져 오자 사람들은 인근 사당에 공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지자체에서 아예 출입을 금지. 원혼들이 득실거리는 다리와 폭포는 정말로 금단의 구역이 됐는데요. 금절만 하죠. 계속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 많은 원혼의 구역, 오일한 후치. 사람이 갈 수 없게 된 지금도 그녀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을까요? 어느 마을에 600명 실종 미스테리. 만약에 말입니다. 한 마을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다. 60명도 아니고 집단 자살 사건도 아니고. 600명. 그러니까 아니 뭐 동네 한 명만 사라져도 난리 나는데. 6명만 사라져도 난리 나죠. 그렇지. 이 이야기는 1923년 2월 브라질의 호어베르데라는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이웃 마을 주민들은 원래라면 호어베르데 마을에서 왔어야 할 무역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요. 이에 호어베르데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느껴지는 건 오직 고요한 바람소리뿐. 선착장과 주택, 상점들은 물론 거리 어느 곳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강도나 재난은 아니었던 게요. 마을 사람들이 사용했던 소지품과 식량은 모두 그대로 어떤 약탈의 흔적이라든가 여행을 떠난 흔적도 없이 오로지 사람들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마을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원래 다른 마을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폐쇄적인 마을이 아니라는 건데. 늘 교류했던 마을이에요. 그럼 소지품하고 식량하고 뭐 이런 걸 집에다 다 두고 저렇게 떠나는 게 말이 되나? 이웃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호에베르데 마을을 조사한 경찰은 텅 빈 학교에서 유일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권총 한 자루. 그리고 조사 결과 이 권총은 불과 하루 전날 발사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기묘한 것은 학교 칠판에 쓰여 있던 미스테리한 메시지. 구원은 없다. 이게 약간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미스터리 아닐까요? 수사당국은 한 번에 사라진 6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에 대해 추격을 이어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디에서도 주민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오랜 세월이 흐른 데다 정확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가 의심하는 시선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600명 마을 주민들. 그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 애초에 존재하기나 했던 걸까요? 네 모모를 내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교 중이던 남학생 타카야. 교문을 나서다 뒤를 돌아보니 창가에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전학생인가? 처음 보는 얼굴이네. 근데 서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어?
소녀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예상이 너무 됐어. 너무 예상됐어. 눈치 보고 하니까 알지. 이게 쓱 보니 들어와. 그냥 왔어야지.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만 무려 100km의 속도로 타카야에게 돌진한 소녀. 뭐야? 아니 귀신. 그리고 그 후 타카야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테케테케테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테케테케는 이제 그 쿵쿵쿵쿵 그 의성어 그래요? 그 일본 일본어 말이구나. 버전입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귀신의 정체, 하반신 없이 팔꿈치로 테케테케테케 소리를 낸다 해서 일명 테케테케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와, 저러고 100km를 오른다고 생각해봐. 나한테 저건 다가오면 무섭지. 일본에선 이 테케테케를 두고 과거 홋카이도의 철도에서 사고를 당한 한 소녀의 원혼이라며 마치 실화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소녀는 사고로 하반신이 절단. 너무 큰 사고였기에 직원들은 소녀가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하반신 찾아줘. 내 하반신. 숨이 붙어있던 소녀는 팔꿈치로 테케테케 움직이며 하반신을 찾아다녔고요. 그렇게 원혼이 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하반신을 노린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음. 또 무섭기도 하고요. 무섭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요. 이 테케테케 이야기를 들으면 3일 안에 테케테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이런 얘기 왜 써?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아, 짜증나.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래요? 테케테케를 물리칠 방법이 있으니까 어허.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외쳐 빨리. 여기 외치면 되는 빨리 거예요? 외쳐. 시작.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나한테 외치지 말고. 외쳐 빨리. 지옥에 가라. 지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또 그런데야. 또 일부 사람들은 너구나 내 소문을 낸 게 하반신.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역효과를 낼 수도 아, 있다. 진짜 나쁜 거 다 시키고 있어, 짜증나게. 난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문 외워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테케테케 귀신을 한 번에 퇴치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도 알아왔습니다. 테케테케 안녕을 진지하게 바라면서 그동안 두려워해서 미안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문의 채용 합격 메일. 2018년 외국의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한 아카데미의 채용 합격 메일. S 아카데미의 교사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귀하와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아카데미 근무를 위해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카데미엔 프레디 칼트로프라는 학생이 없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아들이라며 이 학생을 찾는다면 즉시 시선을 바닥으로 깔고 천천히 주변 교실로 이동해 문을 잠그십시오. 노크 소리가 멈추면 교실을 나가도 좋습니다. 너무 섬뜩한데요? 이상한 내용이 너무 많죠. 자, 아카데미에서 주의할 사항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체육관 2층 샤워실에서 검붉은 물이 나온다고 항의하면 파이프가 녹슬었다고 대응하십시오. 하얀 마녀에 대한 어떤 소문이든 다 묵살하십시오. 만일 어떤 학생이 하얀 마녀를 봤다고 하면 즉시 교장실로 보내십시오. 입사 전에 퇴사 각이다. 들어오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으면 입사 못합니다. 못하지. 저건 뭐 저주라는 거지. 저거. 자, 마지막으로 메일은 축하와 함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10학년 남자 기숙사의 18번 방은 3중으로 잠겨 있으며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 3시 28분부터 5시 13분 사이에 침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고 커튼을 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귀하를 모시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3중으로 잠겨있대. 뭐 유령의 집에 취직한 거야, 뭐야? 근데 저 S 아카데미가 도대체 뭐 어디 있는 거예요? 해당 아카데미는 정체도 위치도
그 무엇도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 채용 합격 메일이 공개된 이후 그 어떤 후기도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후기가 없다고? 그 뭐가 잘못돼가지고 쉬쉬하는 거구나. 자, 이에 누리꾼들은 내가 읽은 것들 중 가장 무서운 규칙들이에요. 소설 내용 중 일부인 거죠? 싫어할 리 없어. 이렇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 한 누리꾼이 이 내용 본 적 있는데 예전에도 올라온 적 있죠? 라는 반응을 보여 사람이 필요할 때 채용 공고를 올렸다가 다시 흔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야, 본 적이 있다는 게 무섭다. 미끼를 툭 던져놓는 거죠. 그 100명 중에 99명은 두 분처럼 생각하겠지만 한 명 갈 수 있단 말이야. 누군가에 끌려들기만 해라. 희생자를 찾는 거지. 그냥 미끼를 던지는 거죠.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기묘한 채용 합격 메일.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아카데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낚시터에서 만난 의문의 가족. 이번 이야기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이야기입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켄타. 여자친구와 함께 동료에게 추천받은 바닷가, 낚시 명소를 찾았습니다.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자정이 돼서야 도착한 낚시터. 그렇게 여자친구와 단둘이 조용하게 밤 낚시를 즐긴 켄타. 두어 시간이 흘렀을 즈음. 자기야, 나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뽑아올게. 그리고 얼마 뒤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온 여자친구는 웬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켄타, 이분들 여기 주민이라서 여길 잘 아신대. 거기 고기가 잘 안 잡히죠? 제가 고기 잘 잡히는 곳 아는데 같이 가시죠. 켄타는 초면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요. 중년 부부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는데 나쁜 짓 할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며 그 가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나선 켄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모습. 뭐야? 저 사람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잖아?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기모노의 왼쪽 옷깃이 앞에 오고 신발도 좌우를 바꾸어 신은 기묘한 차림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옷을 거꾸로 입는다는 건 장례식의 주인공, 즉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굴이 쫙 올라오죠? 엄마랑 애들이랑 다 귀신인 거예요? 다 귀신이었어? 옷을 거꾸로 입은 정체불명의 가족들.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질린 켄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건 켄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부진. 이대로 간다면 바다로 추락하는 긴급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룸미러 너머로는 그 가족들, 아니 귀신이 보이는 상황. 어떡해? 와, 귀신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해코지 하는구나. 어떡해? 켄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친 그 순간. 어떡해! 차가 말을 안 들어! 자꾸 뒤로 간다고! 괜찮아.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어. 뭐야? 여자친구한테 귀신 신 거야? 여자친구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패닉에 빠진 켄타. 그렇게 후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도 급점검. 켄타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우, 진짜 엄청난 공포네요, 진짜. 자, 이후에 켄타는요, 문제의 그 바닷가에서 얼마 전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네.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죠. 야, 억울한 원혼이 함께 이렇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나만 가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 사고 현장에서 만난 옷을 거꾸로 입은 가족들. 그들은 정말 원통한 가족들의 혼이었던 걸까요? 함부로 휴대폰을 줍지 마세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내 몸과 같은 휴대폰. 여러분은 이 휴대폰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번 기묘한 이야기, 일본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주었던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에 싼 값으로 방을 얻은 대학생 시절의 유코. 고양이 집사 노릇도 하며 꿈에 그리던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강가에서 우연히 10년도 더 된 기종의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유코는 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강한 생각에 휩싸였는데요. 그 길로 바로 차로 10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가서 충전기를 구입해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아, 뭔가 불안불안하다. 아, 그 남의 폰은 뭐하러 주워옵니까? 잠시 후 낡은 휴대폰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창에 뜬 미수신 메시지와 전화가 한 통, 10통, 100통, 1000통 수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놀란 유코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그리곤 일단 주인을 찾아주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했지만 어떤 일인지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또 안 받아? 그런데 어? 진동 때문에 전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낡은 휴대폰은 유코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유코의 발 앞에 멈춘 휴대폰. 그리고 그때 낡은 휴대폰에 전화가 연결되며 물 빠지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는데요. 그 순간 꼼짝도 못하고 굳은 유코의 앞에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낡은 휴대폰을 밟기 시작. 그러자 곧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고양이가 뭔가 귀신을 알아챈 거지. 뭔가 알고 그런 거야. 고양이 영물. 영물이잖아. 영물이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드디어 유코의 휴대폰 너머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 이후 경찰에 따르면 유코의 집과 연결된 하수도에서 3년 전 실종된 여성의 유골이 발견됐고요. 이 여성은 유코가 살던 집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유코가 주운 휴대폰이 바로 사망한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귀신. 본인의 억울함을 또 알리려고 전화를 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오래된 물건을 보신다면 함부로 줍지 마세요. 기묘한 존재가 말을 걸지도 모르니까요. 필리핀 케손시티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메디컬 센터. 이 병원에 가게 된다면요. 특정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주의사항을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이들이 있는데요. 자, 어느 날 C 메디컬 센터에 방문한 케빈 샌디에고는 가족과 함께 2층으로 가기 위해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2층이 아닌 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던 남성을 따라 무심코 지하에 내린 케빈의 가족들. 아니 왜 무심코 내려?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다시 원하는 층으로 가야지. 자, 그런데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힌 상황. 케빈은 왠지 남성이 지하의 출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남성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왜 또 이동을 해? 따라간 거죠. 엘리베이터를 다시 눌러야지. 빙이 된 건가 봐. 홀렸나 보다. 뭔가 이건 홀린 거네. 홀린 듯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케빈과 가족들. 남성이 뒤를 따라 왼쪽 복도로 돌아섰는데 남성이 마치 유령처럼 순식간에 벽으로 홀연히 사라진 겁니다. 유인했네. 아 이거 완전 유인당했네 진짜로. 귀신에 귀신이 씌어서. 작정하고 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암흑에 잠긴 지하실. 놀란 케빈의 가족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와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공포를 견뎌야만 했는데요. 너무 무섭겠네. 진짜 무서워. 뒤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이후 케빈이 병원 간호사에게 전해들은 소름 돋는 이야기. 아,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도 그 엘리베이터는 안 타요. 그리고 남자가 내렸던 지하실에는 영안실이 있어요. 헐. 사실 이 엘리베이터에는 무시무시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13일의 금요일 자정. 병원 직원이었던 28세 댄비 다비데스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경고문을 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자,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채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며 사고. 마치 13일의 금요일의 저주처럼 그날 일어난 사고 이후 이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엘리베이터는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령 엘리베이터가 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네 진짜. 근데 진짜 저 사연을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그 폐쇄된 공간에 그 엘리베이터 어떻게 무서워서 타겠어요? 그러니까. 자, 필리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엘리베이터에 얽힌 소문.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더라도 절대로 내가 누른 층이 아닌 곳에는 내리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모모를 향한 다이아몬드의 저주. 지난 2023년 5월 6일 영국에서 열린 찰스 3세 왕의 대관식. 70년 만에 역사적인 대관식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왕이 그 왕관을 쓰지 않았던데? 그 왕관의 다이아몬드 때문이겠지. 저주를 피하려고 그런 게 분명해. 약 105캐럿의 거대하고 영롱한 자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이아몬드로 알려진 코히누르. 195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생전 즉위식 때 이 코히누르가 세공된 왕관을 수여받았는데요. 그런데 찰스 왕의 즉위식 때 이 코히누르 왕관이 소외되자 코히누르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떠돈 겁니다. 코히누르의 저주란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자가 세상을 소유하게 될지어다. 하지만 최악의 불행도 알게 될 것이니 오직 신과 여성만이 그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코히누르를 소유한 남성은 피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남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코히누르는 13세기 인도의 한 광산에서 처음 채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코히누르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 인도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 바부르였습니다. 1526년 무굴 제국을 건국한 강인한 황제였던 그는 재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사망. 그리고 다음 희생자 무굴 제국 2대 황제 후마윤과 5대 황제 샤자한. 아버지로부터 코히누르를 물려받은 후마윤은 1556년 궁전 도서관 계단에서 낙상, 허망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역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샤자한은 자신의 아들에 의해 강제 퇴위. 이후 아그라 요새에 유폐된 그는 결국 감옥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짓고 있던 타지마을만 보이는 아그라 궁에 갇혔잖아요. 아들이 아주 잔인하게 했지. 근데 그 왕도 저 저주의 희생자다. 저 코히누르를 가졌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코히누르 저주의 다음 희생자는 페르시아의 왕 나디르 샤였습니다. 당대 최강의 전쟁 영웅이었던 그는 1739년 무굴 제국의 수도를 침공. 이때 코히누르를 약탈했는데요. 그런데 나디르 샤는 최측근 부하들에 의해 암살. 코히누르의 저주처럼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제일 비참한 게 최측근한테 암살당하는 거야. 그렇지. 믿는 사람한테 발등 찍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왜 남자한테만 해당이 되냐고요. 아니, 이게 확실합니까? 여자는 다 피해갔다는 게? 아, 그렇습니다. 이 전쟁 배상금으로 코히누르를 손에 넣은 영국 동인도 회사는 1849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코히누르를 헌상했습니다. 남자들에게만 발현된다는 코히누르의 저주가 사실이었을까요? 이후에 코히누르는 영국의 여왕 혹은 왕비의 왕관에 세공돼 전해졌고 정말 신기하게도 코히누르의 저주는 재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찰스 3세 국왕이 즉위한 지금 런던탑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코히누르. 오랜 세월 많은 남성 군주들을 따라다닌 비극의 그림자 코히누르의 저주는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왜냐면 엘리자베스 2세 왕은 아무 탈 없이 장수하셨잖아요. 엄청 장수하셨죠. 그죠? 네. 야, 근데 좀 안타깝다.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는데 이 저주가 걸려있다는 거. 죽음을 부르는 저주의 모모. 미국 아이오와주의 오클랜드 묘지에서 벌어진 사건. 너 그 얘기 들었어? 그 동상 엄지손가락이 사라졌었잖아. 아 얼마 전 제식한 사람 목에 그 동상 손가락과 똑같은 크기의 손자국이 있었대.
자, 이 끔찍한 이야기 속 동상의 정체는 천사의 형상을 한 일명 블랙 엔젤. 그런데 이 천사 동상에 얽힌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동상의 발에 입을 맞춘 여성이 급사. 또 다른 여성은 동상을 만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저주받은 동상이 분명해. 이 모든 게 테레사의 저주 때문이야. 자, 하나같이 테레사가 동상에 저주를 내렸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테레사가 누군데 동상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자 테레사는 1891년 이곳 아이오와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던 여성이었는데요. 뇌수막염을 앓던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결국 18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 아들. 슬픔에 쌓인 테레사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니콜라스란 남성과 인연을 맺었고 그와 결혼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가 싶었지만 남편 니콜라스 또한 갑자기 사망. 그렇게 테레사는 남편을 아들이 묻힌 오클랜드 묘지에 함께 묻었고요. 테레사는 두 사람을 기리며 아름다운 금색의 천사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테레사마저 병으로 사망한 그날 밤 천둥 번개가 휘몰아치더니 시꺼먼 색으로 급변한 천사 동상. 이후 천사 동상을 더럽히려 하거나 만지고 쳐다보기만 해도 각종 병과 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끔찍한 저주의 전설이 퍼졌습니다. 근데 확실히 슬퍼 보인다. 근데 저 얼굴에 있는 저 선이 묘하게 눈물 자국 같지 않아요? 되게 유심히 보시네요. 많이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 맞다, 보지 말라 그랬지. 다양한 저주에 많이 쌍으로 저주에 네, 걸리네. 아니 근데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좀 힘들었으면 저 동상에 저주를 걸었을까 하는 마음도 있네요. 네. 손대면 저주가 깃드는 천사 동상. 정말 테레사가 동상에 걸어둔 저주일까요? 5대 저주를 실현시킨 돌. 2005년 영국 칼라일 지역 주민들이 시 당국에 강력히 항의. 아 그 돌 때문에 우리 모두 저주를 받은 거라고요. 당장 철거하세요. 4년 전인 2001년 칼라일의 한 박물관에 설치된 현대 예술품. 7톤 상당의 거대한 바위, 일명 저주의 돌을 철거하라는 항의가 쇄도했습니다. 근데 글씨가 많이 있는데? 저주의 내용인가요? 근데 뭐 현대 예술품인데 저게 무슨 저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나는 근데 저 문구가 뭐 좀 깨름직할 것 같아. 문제는 이 돌에 새겨진 글귀. 나는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모든 머리카락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가는 것을 저주하고 나는 그들이 타는 것을 저주한다. 나는 그들이 먹는 것을 저주하고 그들이 마시는 것을 저주한다. 아유, 그럼 저 문장들이 전부 저주의 주문 같은 거예요? 돌에 새긴 글귀는 사실 16세기의 저주문. 1525년 글래스고 대주교 개빈 던바가 평소 약탈을 일삼으며 지역민들을 괴롭히던 리버 가문과 그 후손들에게 내린 저주, 일명 저주의 감시였습니다. 모든 저주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 사악한 고대 저주문을 돌에 새겨 존재를 드러나게 한 탓에 저주가 발현됐다는 겁니다. 아 영화 보면 뭐 읽어서 막 수백 년간 네. 감싸져 있던 저주가 풀린 뭐 이런 막 그냥 것처럼 봉인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봉인이 풀렸다. 아니 근데 저주가 발현이 됐다고 하는데 뭐 어떤 저주가? 정말 저주의 글귀가 가진 힘이 있었던 걸까요? 2001년 지역 박물관에 이 돌이 설치된 뒤 칼라일 지역에 부지역, 홍수,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도 악화. 이렇게 유독 끊임없이 칼라일 지역의 악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이 저주의 돌을 철거하려던 지역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 고대 저주가 실현된 곳이라며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거 뭐 영험한 힘이 있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저주의 돌을 제작한 사람이 16세기 저주받았다는 리버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 혹시 저거를 제작하면서 이제 저희 집안 말고 딴 데로 저주를 옮겨주세요 뭐 이런 걸 한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선조만 당해? 그러니까 이놈들아. 딴 데로 돌린 거라니까. 저주를 되돌린다. 그렇지. 자, 하지만 그는 이 저주의 돌이 단지 예술품일 뿐이라고 주장.
결국 저주의 돌은 철거되지 않았고요. 일부 오컬트 매니아들이 저주의 돌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고 있지만 아유. 아직도 칼라일의 일부 시민들은 그 돌의 저주가 다시 발현되진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모의 끝없는 비극. 2020년 7월 한 저택의 수영장에서 한 여성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야? 그 가문의 저주가 시작된 게 분명해. 그녀의 죽음이 저주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의문사한 그녀의 이름은 아너 울로스. 맥주 명가로 유명한 G사의 창립 가문 벤자민 기네스의 외손녀였습니다. 가문의 저주라니. 그럼 이런 의문사가 뭐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적인 맥주 명가의 저주. 그 첫 번째 희생자는 G사의 창업자 아서 기네스의 4대 son 윌터 에드워드 기네스였습니다. 1944년 그는 이집트 테러 단체에게 무차별 총격을 당해 사망. 1966년 아서 기네스의 6대 son 패트릭 타라 브라운은 교통사고로 사망. 1978년 기네스 가문의 상속녀 중 한 명이었던 헨리에타 기네스는 우울증을 겪다가 목숨을 끊는가 하면 같은 해 G사 회장의 사촌이었던 존 기네스의 4살 배기 아들 피터 기네스가 교통사고로 사망. 이런 잔혹한 일을 겪고도 저주는 끝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로부터 2년 뒤 존 기네스는 가족과 등산을 하던 도중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극적인 사건들이 진짜 다양한 경로로 일어나고 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네요. 한 명만 저런 있어도 찝찝할 텐데 저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소개해드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일 때 당시 G사가 되려 독립 반대 정치단체를 후원했다고 하면서요.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 그래서 G사 창립 가문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많은 비극적인 죽음들은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제는 그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났길 바랍니다.